네, 신년 특집 전라도 천년야사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전라도의 혁명가들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또 우리 땅 걷기 모임 신정일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김계남은 누구인가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지요. 손아종 장군 또 그 전봉준 장군 세 사람 중에 그 김계남이잖아요. 네. 김계남 장군 이제 추모비를 세울 무렵 사실 이제 80년대 말부터 준비하다가 그때 그 누구를 김계남 장군의 추모비를 세워야 하는데 글씨를 누가 쓸 것인가 네.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김남주 시인을 89년부터 알았었거든요. 김남주 시 아니 작고했죠. 이게 언제 추모비가 건립이 된 거죠? 예, 94년이요. 1994년 덕진공원. 덕진공원에. 네. 예. 그런데 그 김남주 시인이 우리 음. 집에 자주 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신영복 선생한테 쓰도록 하겠다 네. 해가지고 연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94년 4월 정도에 연락이 왔어요. 글씨를 써놨으니까 한번 서울로 올라오라고. 네. 목동에 갔었지요. 목동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신영복 선생이 있다가 혹시 김지아 시인의 근황을 아냐?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차 한 잔을 마셨는데 그때 이화 선생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화 선생이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가 바로 파리공원이 있거든요. 파리공원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전화하자 했는데 파리공원에 갔는데 먼 발치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자석에 끌린 듯 갔어요. 갔더니 아까 금세 그 신영복 선생이 얘기했었던 김지아 시인이 네.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속에서 보던 김지아 씨 선생님이시죠? 그랬더니 아 누구시더라? 저 전주의 황토현 문화연구소의 신정일입니다. 그랬더니 황토현 딱 내 손을 잡고 앉으라고 하더니 2시간 반 정도를 얘기를 했죠. 담배를 두 갑을 김지아 네. 시인이 피우면서 내가 사실은 김계남 장군 추모비를 세우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김지아 시인의 남녘땅 뱃노라라는 책을 보면서 김계남 장군의 그 유대성을 알아가지고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네.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장모님이 김계남 장군의 최대의 팬이다. 네. 오늘 저녁에 전화해라.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네. 이래와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원주에 있는 박경리 선생하고 또 3시간 정도 전화를 했는데 박경리 선생도 사실은 토지에서 김계주를 등장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혁명가가 바로 김계남 장군이다. 네. 이걸 누군가가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토지에다 썼다 하면서 3시간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김계남 장군의 추모비를 쓴 신영복 선생하고 네. 또 추모비를 만들게 원인 제공을 한 김지아 선생하고 또 토지에서 김계남을 언급했었던 박경리 선생하고 네. 불과 10여 분 차이를 해서 만난다는 거. 그래서 운명이네요, 나중에 운명. 그러니까 신영복 네. 선생이 나중에 변방에서라는 책에서 네.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내가 예전에 신정인 선생이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그 김계남 장군 추모비를 세우려고 왔었던 그 청년이 신정인 선생인 줄 몰랐다 하면서 네. 역사라는 것이 그 유장한 강물을 통해서 가면서 우연과 필연이 만나가지고 유장한 역사가 된다면서 네 페이지에 대해서 나에 대해 썼던 것이 있는데 제가 일생을 통해서 정말로 운명적인 날이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1994년에 덕진공원에 김계남 장군의 추모비가 세워지게 되는 에피소드였어요. 비하인드 그렇지요. 스토리였죠. 사실 김계남 장군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잘 조명이 안 됐고 그렇죠. 오히려 너무 혁명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이 배타시하는 이런 분위기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전봉준 장군이 오히려 도와주지 않고 해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죠. 그런 김계남 장군의 추모비를 세우는데 사실은 주역이 됐던 신영복, 김지아, 박경리 이분들이 운명적으로 그렇죠. 네, 한 10여 분 사이를 두고 서로 했다는 거 얼마나 내 인생에서 가장 정말로 우연과 필연, 운명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김계남 장군 추모비 이야기 해봤고요. 예. 오늘은 동학 농민혁명의 3대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시죠. 손아종 장군. 손아종 장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역시 전봉준 장군에 비해서는 이제 덜 알려져
있지요. 그렇죠. 동학에 네.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 손아중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최시영 선생하고도 여러 번 만났고, 그래서 덕진공원에 이제 그 95년에 세운 비가 사람이 하늘이다 딱 해가지고 그 제폭구민 보구간민 그걸 갖다 붙여놨는데, 사실 동학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동학 사상을 잘 몰라요. 네. 동학 사상. 그래서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사인여천 사람 안에 하늘님이 있다. 그것이 동학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1896년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해월 최시영 선생이 청주에 있는 서택순이라는 신도 집에 갔어요. 그때 이제 배 짜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그러니까 신도한테 지금 누가 배를 짜고 있는가 하고 물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배를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월 선생이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는 며느리가 배를 짠다고 하지 말고 우리 일하는 하느님께서 배를 짠다고 하게. 네. 며느리가 하느님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간 사람이 바로 손아중 선생이죠. 네. 그러니까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을 이제 동학군의 3대 지도자 이야기하는데 예, 각각의 역할이 조금 달랐어요. 그렇죠. 네. 좀 거기서 손아중 장군의 역할 뭐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 동학, 그러니까 그 전봉준 장군은 사실은 접주였었지만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김계남 장군 같은 경우는 수많은 이제 도강김 씨들뿐만 아니라 많은 있었는데, 거기에 동학의 세력들을 가장 많이 불러 모은 사람이 누구냐? 손아중 장군이거든요. 손아중 그 전에, 그러니까 전라감사로 왔었던 박지원 선생의 제자 이서구 관찰사가 서쪽을 바라보니까 서기가 뻗쳐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 보니까 지금 선운사 도소람의 마애물 네. 배꼽에서 서기가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 있는가 하고 가서 따는데 그 배꼽을 여니까 이서구 개탁이라고 써져 있어요. 훈보 네. 개탁처럼. 그러면서 벼락살에 내려쳐가지고 무서워서 도로 닫았는데, 그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동학이 막 그 물밀처럼 밀려드는데, 그 선운사 도소람의 마애불의 비결을 꺼내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네. 한양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동학도들이 손아중이한테 그 비결을 꺼내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망설였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손아중이 오시영이랑 가가지고 밤에 선운사 중들을 갖다가 그 인근에다가 전부 다 나무에다가 묶어두고 못 오게 하니까 그 밤에 꺼냈어요. 네. 꺼냈는데 과연 무엇을 꺼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는 모르지만 네. 손아중이가 그 비결을 꺼냈다고 되니까 그러면 동학의 세상이 올 것이고 손아중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냥 구름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민중들이 막 모이게 동학으로 몰려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큰 어떤 전환점이라면은 선운사의 도소람의 마애불의 비결 탈취거든요. 네.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뭐 미륵 하생경이 나왔을 것이다. 또는 뭐 정약용의 그 경세유표가 나왔을 것이다. 설은 많지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 겁없이 사람들이 밀려들었던 것은 손아중의 도소람 마애불의 비결 탈취예요. 네. 그 프랑스 신부인가요? 미첼 주교가 그와 관련해서 기록을 남긴 게 있는데 거기서는 뭐 황금을 꺼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다는데요. 설이 있는데 네. 무엇을 꺼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제 가히간에 뭐 동학의 세상이 온다는데 자기 온몸 바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민심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비기를 통해서 예. 세상의 변화를, 개벽을 바라는 사람들의 예, 그 그런 당시에 심정이 너무 반영된 이제 거죠. 우리나라 자체가 여러 가지로 뭐 그 갑신정변 이후에 이 일본군이나 막 청나라 저 서유서들은 자꾸 밀려들고 지금 우리가 이거 결단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하는 생각들이 그 민중들의 바람이 결국은 선운사의 도소람의 마애불을 꺼내게 했고 네. 그 주동자가 바로 무장접주 손아중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동학의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가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이 인물들이 얘기할 때 동학에 입당한 게 가장 빨랐던 게 손아중.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당연히 따르는 무리도 가장 컸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학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어떻게 보면 했었던 인물이죠. 그렇죠. 네. 그 동학 정신에 가장 투철하면서 그러면서 동학 사상을 갖다가 널리 펴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역할을 네. 했던 것이 바로 손아중이죠. 그리고 동학 사상의 체격도 기틀을 마련하면서 이것을 널리 전파시켰던. 그렇죠. 네.
이 손아중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이제 전봉준 장군과 만나게 되는 시점이 예. 언젠가요, 이게? 예, 전봉준 그러니까 최윤식 선생의 갑오도공학 혁명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날 그 둘이 만나 가지고 저녁 내 얘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봉준은 아무래도 빨리 일어나자 했는데 손아중은 아무래도 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서로 그 둘이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되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제 그저 어냐 그 말목장터에서 네. 일어날 때 그때부터 그러니까 무장이 지금은 면이지만 예전에 현이었거든요. 네. 무장군 그다음에 흥덕군 고창군 세 개의 현이 모였는데 무장이나 흥덕장이나 그 모여가지고 장터에서 만나면서 서로 모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종업 사람이지만 무장 접주를 했던 사람이 바로 네. 손아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후 봉기 이후에 전봉준 장군이 이제 무장해서 봉기를 하자 예, 했을 때 상당히 신중한 그렇죠. 입장이었고, 예. 그 신중했었던 이유는 혹시 뭐였었나요? 이 뭐. 동학이라는 네. 것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동학의 연원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 수훈 선생이 그 양반도 쌍놈들어 이제 쌍놈이 양반들어 여자애 들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도저히 그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양반들의 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3년 만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조 신원 운동을 벌이려고 이필제가 저기 영해에서 영해 밀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뭐 수훈 선생이 해월 선생이 오래도록 자명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일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해월 선생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원평 그 신원 운동이나 또는 그 저쪽에 광화문 집회, 고운 집회 많이 했었지만 그때도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동학 정신에 투철하기 때문에 사실 동학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될 수 있으라는 신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니 근데 그 교조 신혼운동 말씀하셨지만 삼내에서 네, 삼내. 그걸 주도했던 게 손아중. 그렇죠. 그런데 네. 신원을 하려고 했었지요. 음. 그 당시에 수훈 최지우 선생의 신원을 통해 가지고 동학을 널리 펴고 네. 그러려고 했었지. 그것은 가능하지만 네. 무장봉기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러지요. 네. 그래서 주저했었다. 계속적으로 그걸 갖다가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손아중이었었죠. 네.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혁명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러죠. 그러면서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으로 이어지는 이제 동학군이 연합전선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죠. 가장 큰 공로를 세웠다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람들을 엄청나게 끌어모은 것이 바로 손아중이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손아중이 그 체격도 굉장히 크고 잘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인품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전주 화약이 예. 또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이 또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렇죠. 그 기점이 되는 거잖아요. 전주 화약에서 결국은 손아중이나 전봉준, 김덕명, 최경선은 전주 화약을 맺자고 했었고 네. 그 당시 여러 상황 때문에 김계남은 결국은 지금이 올라가자. 기회다 네.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자고 했었는데 결국은 전주 화약을 맺고 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길이 갈라져 버린 것이죠. 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무장으로 내려가고 하면서 오늘날의 지방자치제의 효시인 네. 집강소를 열었지만 결국은 3개월 해봤지만 정부에서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어날 때 결국 손아중은 손아중은 저 나주로 갔었어요. 나주. 네. 나주에 가가지고 민족열, 나주 목사 민족열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그걸 갖다 화약을 맺으려 거기서 집강소를 열으려고 했는데 그 나주 목사 네. 그 친구가 안 들어주니까 결국 전봉준이가 가도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저기 삼내 집회가 열리게 되고 네. 그때도 손아중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잠깐 이제 간략히 좀 짚어보면, 예.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봉기를 좀 했다가 예.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외세가 들어올 것 같은, 그러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우리나라 이제 조선에 들어올 빌미를 줄 수 있다. 예. 해서 이제 정부와 협약을 맺게 되는 게 예. 이 패전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렇죠. 해서 예, 전주 화약을 맺은 게 맺으면서. 전주 화약이고, 그러니까 전봉준이나 손아중은 어쨌든 그런 화약에 동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손아중이 이 전주뿐만 아니라
나주까지 가서 예. 여기까지 좀 확대하자. 예. 그러고 갔는데 이제 실패를 한 거고. 그렇죠. 나주 네. 그러니까 전라도 나주하고 운봉만 집광소가 설치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전라도 53개 군현 중에서. 그러니까 나주가 그런데 굉장히 전라도에서는 뼈뚱한 곳이거든요. 네. 견훤하고 왕건하고 싸울 때도 그 견훤 편을 들지 않고 왕건 편을 들었었는데 마찬가지로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그 나주 목사 민족열이나 그리고 네. 나주의 토호들이 그냥 에워싸고 있으면서 나주가 집광소가 설치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손아중이가 집광소를 설치하고 갔었는데 네. 패퇴어지요. 그러니까 전봉준이 다시 갔어도 안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김계남은 서울로 지금 뭐 화약이냐 무슨 그러죠. 네, 봉건 체제 자체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지요. 라고 이제 서울로 징겨갈 것을 요구했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금치 전투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서 동학군이 결정적으로 이제 패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패배의 길로 예.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예. 근데 그 손화중 장군은 이때 예. 좀 어디 나주 쪽에서 나주 쪽에서 예, 계속 그쪽에서 활동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패퇴하고 말죠. 네. 예. 그러니까 후방을 이제 방어하는 역할을 입장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 역할 조정이 좀 그러니까 있었고. 삼내 지표에서는 북접과 음. 손병희의 사장옥이나 그 북접과 전봉준의 남접이 모여가지고 올라갔었고, 그리고 김계남은 바로 남원에서 전주로 해가지고 고산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금산으로 해서 청주로 갔고, 전봉준은 바로 이제 그 논산으로 해가지고 그 공주로 해가지고 내일은 공주, 네. 모레는 수원, 글피는 서울, 그렇게 기세 좋게 올라갔는데 결국은 우금치 싸움에서 네. 막혀버리고 패퇴하고 마는 거죠. 아니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이런 이제 대규모의 관군들을 앞세워서 예. 일본군이 함께 이 공세를 펼치는 과정에 예. 네. 이 동학군이 사실은 변면한 무기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스스랑 상황에서 들고 네. 낫 들고 꽃갱이 죽창 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투를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몰려든 그 농민군들이잖아요. 그런 이런 패배들을 겪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결국은 손화중 장군도 몸을 숨겼다가 체포가 돼요. 예. 그 체포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들이 좀 남아 있죠. 지금 그 손화중 장군이 체포된 뒤는 그 고창군 부안면이거든요. 거기에 이씨 제실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네. 제실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전봉준은 피놀이에서 잡혔고, 손화중은 휴문산에 잡혔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붙잡혀 갔는데 손화중은 제실직이 이봉우란 사람한테 네가 나를 신고해라. 그래가지고 네가 상금을 타라. 네. 해가지고 제실직이 이봉우가 관군한테 체포해가지고 붙잡혀간 사람이 손화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또 여러 설이 있는 것 같아요. 체포 과정에 대한. 체포 과정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정설은 아이간에 이봉우한테 나를 체포당한 걸로. 네. 밀고 해라.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뒤에 이제 붙잡히고 각각 예. 따로따로 붙잡혔지만 또 다시 조우를 하잖아요. 전봉준 장군, 송화용 장군이. 그렇죠. 네. 그때 또 같이 조우했을 때 일화도 좀 전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초 받을 때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전봉준이가, 그런데 손화중이는 굉장히 유했는가 몰라도 약간 후회하는 것을 비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봉준이 막 호령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내가 너희 같은 놈들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망쳤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간에 그것을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손화중 장군의 성품 같아요, 내가 봐서는. 네. 그러니까 같은 날 처형이 되죠. 그렇죠. 전봉준, 손화중, 최경성에선 김덕명 같은 날 처형되죠. 네. 공식적인 기록이라는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시에 정말로 참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최시영을 갖다가 사형을 언도온 사람은 바로 그 조병갑이가 판사가 돼가지고 최시영한테 사형을 언도했고, 전봉준이나 손화중, 최경선 그런 사람들을 사형을 언도온 사람은 누구냐, 갑신정변의 주역인 서광옥. 네.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판사가 돼가지고 사형을 언도해요. 앞서 조병갑 이야기하셨는데 예. 그
고부의 그 조병갑이요? 그 조병갑이가 유배 갔다 와가지고 네. 다시 판사가 돼가지고 1898년에 최시영한테 사형을 언도하죠.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정말로 역사의 아이러니죠. 네. 어쨌든 이렇게 같은 날 최후의 순간을 이제 맞게 되고 네. 역시 뭐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시체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어떤 때는 전봉준의 묘가 발견됐다 뭐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동학을 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누가 건들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손화중이나 최경선이나 김덕명 그런 사람들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네.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나중에 1995년에 지금 과거 정읍에다가 그 손화중 장군의 가묘를 썼지요. 네, 그러니까 시신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그 조소리에도 전봉준 선생의 그 단묘가 있잖아요. 김계남 장군의 묘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산해면 동곡리 지금실에 가묘를 썼죠. 네. 그런 상황. 그러니까 동학의 3대 장군 모두 시신조차 남기지 못했고. 그렇죠. 네.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예. 네. 손화준 장군 후손들은 좀 어떨까요? 손화중 장군의 후손은 네. 손씨잖아요. 네. 손씨인데 성을 이씨라고 하나 바꿔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그 손홍열 씨라고 우리가 그 묘쓰고 기념비 세울 무렵에 그분이 그 정읍 농협 조합장도 지냈고 그 세 집안에서 가장 후손이 잘 된 집이 그 집이에요. 네. 전봉준 장군 같은 경우는 사실 큰아들은 일찌감치 죽었고 둘째 아들이 살았었는데 산해면 동곡리 지금실에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아버지 죽고 다 동학농민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송기숙 선생의 저한테 한 얘기거든요. 네. 녹두 장군을 쓴 살 길이 없으니까 마을에 있는 소를 한 마리 훔쳐가지고 도망을 하다가 들키니까 소를 놓고 가버려가지고 결국은 대가 끊어져 버렸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조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혹시라도 우리 할아버지가 전봉준이 아니었을까 그걸 한번 의심해 보라. 그 송기숙 선생이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김계남 장군의 그 손자였었던 김한옥 선생 90년대에 제가 많이 갔었는데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는 비단 할아버지였는데 우리는 거적자손이다고. 전봉준 장군, 김계남 장군도 그렇고 손화중 장군까지 그 후손들의 삶은 완전히 풍비박산,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런 모습들 보면서 일제 때 독립운동가들 역시 마찬가지 같은 삶의 궤적들. 그렇죠. 네, 이런 것도 보이게 되는 것 같고. 네. 그 시대를 아파하고 시대를 위해서 올곧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그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묻곤 하죠. 그래서 박 선생님은 한 사람이 불행이 만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은 어떻겠어요? 네.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오늘 좀 시간이 다 돼서 그러니까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인데 그 사람들의 그 희생을 딛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왜 중요한가 한 마디만 더 한다면은 그게 누구냐 전봉준 장군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알겠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